자, 네, 그러면 또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계정 과목이 어떻게 이제 구분되는지 제가 설명드릴 계정에 대해서 좀 더 브리핑을 좀 할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장부가 있어요. 장부에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장부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장부에 매출 채권이라고 쓰면 여기서도 그냥 똑같이 뭐라고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적 장부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을 구분해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 재무제표에서는 이것들이 통합돼서 뭐라고? 매출 채권이라고 하게 돼 있어요. 법칙. 재무제표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회계 원칙. 즉 KIFRS에 정한 용어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장부는 자기가 굳이 KIFRS를 안 적용해도 되는 거예요. 장부는 자기 편의대로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현금 있죠? 뭐 당좌 예금 같은 거 있죠? 또 현금성 자산 있죠? 장부는 이렇게 자신의 편의대로 얘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무제표에서는 얘를 부르는 말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아예 정해진 용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저는 매출 채권은 그냥 이렇게 구분 안 하고 그냥 매출 채권이라고 쓰는데요. 제가 이제 현금은 현금이라고 할 거예요. 그때 당연히 여러분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구나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에서 쓰는 계정과 재무제표에서 쓰는 계정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장부에서 쓰는 계정은 편리상 쓰는 거고 재무제표는 약속에 의해서 쓰는 것이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저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 풀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책 21페이지의 2번인데요. 내용은 이래요. 서울상해가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업활동을 하는데 10개의 거래가 생긴 거예요. 그럼 거래가 생기면 그거를 장부에 적어야 되잖아요. 적는데 지금 서울상해의 그 풀이를 보면요. 여러분 항목이 자산은 현금, 상품, 외상매출금, 단기대금, 건물, 부채는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자본은 자본금 하나 가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식으로 적었죠. 즉 뭐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계정을 이용하지 않고 적어서 그 결과를 뽑았어요. 그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정이라는 걸 배웠고요. 여러분과 제가 계정을 통해서 서울상해를 좀 책의 풀이와 다르게 접근해 볼게요. 자, 내용은 이겁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재산 변화가 일어나요. 재산의 변화. 이걸 이제 거래라고 해요, 우리는. 이 재산의 변화를 저하고 여러분은 어디에 적는다? 계정에 기록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정에 기입한 걸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겠다 이거예요. 당연히 재무상태표는 뭘로 만들어진다? 계정에
잔액으로 만들 겁니다. 자, 요걸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정에 어떻게 적느냐 하는 건데, 자, 잠깐 배운 내용이지만 자산 계정은요, 자산 항목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을 거고요. 자, 부채와 자본 항목에 대해서는 자산과 정반대로 플러스가 오른쪽이 대변이죠. 왼쪽이 마이너스를 적을 거예요. 이렇게 적어서 그 계정의 대차 차이를 가지고 여러분과 2000X2년 12월 31일에 서울상해의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토스에서 경영성과도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서울상해의 그 1월 1일에 장부에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현금이라는 계정이 있을 거고요. 아까 봤는데 또 상품이라는 계정이 있을 거고요. 페이지는 다르겠죠. 현금은 뭐 1부터 20페이지, 상품은 뭐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다를 거예요. 지금 칠판에 적으니까 뭐 같이 적는 거죠. 그리고 단기 대여금, 그리고 건물, 이렇게 있는데 금액을 출발이죠. 15만 원, 40만 원,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출발할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서 그 금액이 나와요?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미션 1 했었잖아요. 그 예제. 그때 서울상해에 100만 원의 자산이 X1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이죠. 그럼 X2년 1월 1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네, 부채 쪽은 매입 채무죠. 외상 매입금 해서 10만 원, 단기 차입금 해서 30만 원, 그리고 자본금은 자본 계정인데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할 때도 당연히 왼쪽과 오른쪽의 금액이 100만 원씩 딱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 거래를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거래가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상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샀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쉬워요. 제가 그래도 차변에 적을 건지 대변에 적을 건지를 좀 구분해 놓고 보겠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샀잖아요. 그럼 상품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상품의 증가가 50만 원이 생기고요. 자, 외상 매입금 빚도 늘어나죠. (50만 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차변의 상품에 가서 보세요. 50만 원을 상품을 증가시켜요. 자산은 왼쪽인 차변이 증가해요. 이 차변에 50을 적어서 역시 다른 쪽에는 대변에 50을 적죠.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연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비교적 상품과, 자, 처음 하시는 분은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돼요. 천천히. 이쪽에 50만 원이 생기고 이쪽에도 얼마가 50만 원이 생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보면서 계정을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대여금과 이자를 받았어요. 자, 여기서
차변에 우리가 적을 거는 현금이 자산이니까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적습니다. 근데 현금은 얼마나 증가하느냐? 21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변에 적을 게, 그럼 대여금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받았으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대여금이 마이너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자산이 증가했죠? 여기는 자산이 감소했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이해가 돼요. 근데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면서요. 그럼 여기 10,000원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원금 20만 원 받은 거 하고요. 이자로 얼마 받았죠? 10,000원 받았잖아요. 그럼 자, 이자, 이게 수익이에요. 원래 회계학점 배우신 분은 다 아실 건데 지금은 아직 수익 비용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수익과 비용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그건 뭐냐? 돈을 버는 것은 뭐가 늘어나? 자본이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된 거예요. 돈 번 건 뭐로?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 거래를 이제 저희가 계정에 옮겨 적을 때, 자, 현금이 21만 원이 증가하고, 자, 요건 이제 자기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필기하면서 천천히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손이 수고롭지 않으면 머리가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네. 영어 할 때도 말하고 듣고 다 하잖아요. 말을 하고 듣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학습력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시 꼭 해보세요. 초학자 처음 하시는 분은, 아시는 분들은 굳이 그런 수고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하세요. 21만 원 증가했어요. 그렇지만 대여금이 20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21, 여기는 20이니까 어딘가에 대변에 적어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자본금이 증가했다 해서 10,000원을 적는다. 이렇게 지금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외상값 갚았다. 이건 비교적 그냥 바로 분석 없이 갈게요. 현금이 당연히 얼마가 감소하겠어요? 30만 원이 감소하겠죠. 빚 갚았으니까 돈 나갔죠. 그다음 빚도 줄었을 거 아니에요. 30만 원에 외상. 그러니까 자산은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죠. 자, 부채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현금과 외상 매입금 체인지 갚았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네 번째, 상품을 팔았는데 38만 원의 현금을 받았어요. 자, 그럼 현금이 플러스 38만 원. 자, 그러다가 상품은 얼마가 나가죠? 30만 원.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러분 30만 원짜리를 38만 원으로 하니까 돈을 얼마 벌었죠? 8만 원을 벌었죠? 자, 8만 원을 여기다 써야 돼요.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나중에 제가 변화해요. 진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배우세요. 그럼 이건 뭐라고, 돈 벌었다? 그럼 뭐가 증가한 거다? 자본이 증가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진화 과정은 제가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놀라지 마시고. 그냥, 자, 이게 여기서 1단계 진화, 또 2단계 진화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현금이 38만 원이 늘어났지만, 뭐 내가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상품이 30만 원이 줄어들 거고, 그로 인한 결과로 8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월급 줬죠. 자, 현금이 얼마가 줄어들어요? 마이너스 4만 원. 그럼 여기다 4만 원을 쓰는데, 자,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죠. 자본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자본이라고 쓴 부분은 나중에 다 뭐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현금이 4만 원이
마이너스 대변, 자본 4만 원 마이너스 차변 이렇게 적었습니다. 차입금과 이자를 갚았다. 그럼 또 현금이 또 줄어들어요. 현금 마이너스 16만 원. 빚 갚았으니까 단기 차입금이 마이너스 15만 원. 만 원은 뭐냐? 아까 요 이자 받을 때는 돈 벌었죠? 이자를 물어낼 때는 돈을 쓴 거죠? 자본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빚 갚았어요. 현금 16만 원 나갔습니다. 자, 차입금 15만 원 갚았어요. 만 원의 자본금이 이제 사라지죠. 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이제 상품 또 팔았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재무제표에서는 뭐를 부른다? 매출채권이요. 60만 원이 생겨요. 자산이. 근데 상품이 마이너스 5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외상 매출금 플러스고 상품 마이너스. 자, 10만 원만큼 돈을 벌었어요. 그럼 뭐로 쓴다? 자본으로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없으면 만들어야죠. 새 페이지에다가 외상 매출금 하고 만들어요. 60이에요. 대신에 상품은 50만 원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60, 대변에 50이에요. 10만 원만큼 돈을 벌었다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합니다. 중개하고 2만 원 받았다. 그러면 이런 건 2만 원을 현금이 증가하고요. 돈을 벌었죠. 돈 벌면 어디에 쓰라고요? 자본금에 2만 원 쓰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돈 번 거, 여기는 돈 쓴 거. 외상값 받았어요. 얼마나? 35만 원. 그러면 자, 간단해요. 외상값이 35만 원 줄어든 대신에 현금이 35만 원이 늘어날 거예요. 외상값 줄어들고 현금. 즉 뭔가 빠뜨리지 않았나 잘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네, 썼어요. 돈. 얼마 썼어요? 2만 원 썼어요. 그러면 그만큼 마이너스 자본 2만 원. 자, 그러면요. 여기 마저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10가지의 거래를 적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혼란하지 마시고요. 대차 적으면서 한번 저렇게 해보세요. 한 번에 잘 안 되면 반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깨우쳐야 돼요. 원리를 정확히 깨우치고 아 이렇게 적는구나. 그래야 회계가 이해가 되죠. 그냥 한 술에 탁 취합니다. 천천히.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갈 부분이요. 이제 뭐 한다 그랬죠?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만들어 본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재산의 변화를 지금 계정에 적었어요. 여러분 책은 어떻다? 계정에 안 적었어요. 저희는 계정에 적어서 그 뭘 가지고 계정 잔액으로 뭘 만들어야 우리의 미션이 끝나죠? 재무상태표가 작성돼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볼게요. 재무상태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000X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는 서울상해예요. 금액 단위는 원이고요.
이렇게 딱 왼쪽 오른쪽 나누는 걸 안 가르쳐 주는데 죄송합니다. 뭐라고 한다? 계정처럼 만든다. 그래서 계정식이라고 합니다. 계장 정식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자산 항목을 적는데, 자, 제 마음대로 적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여기 현금부터 한번 볼까요? 현금이요. 많이 적혔어요. 근데 계산법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 자, 2만 원, 2만 원 이렇게 슬쩍 마음속에서 지우는데 지웠죠? 그다음에 요거 15만 원하고 35만 원, 50만 원이잖아요. 여기 마침 50만 원이에요. 이렇게 지우세요.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59만 원 남죠. 자, 현금이 제일 많기 때문에 현금을 테스트. 그래서 여기서 현금 해서 그 대변과 차변의 차이 금액 59만 원 적고, 상품에서 네, 금액을 보니까 네. 10만 원밖에 안 상품 많이 팔아먹었군요. 네. 그다음에 대여금은 없어졌어요. 건물 하니까 네. 25만 원 그대로 있네요. 그다음에 매출 채권,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외상 매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25만 원이 있죠. 그래서 이 회사의 자산 총계가 얼마냐 했더니 이거는 뭐 그대로 119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적어야 돼요? 부채는 지금 매입 채무, 제가 외상 매입금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그래도 매입 채무가 정통 용어라고 하니까 네, 매입 채무가 60에 30만 원이 됐고, 단기 차입금은 갚아서 보니까 30만 원 있었는데 15만 원 갚았으니까 15만 원만 남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자본금해서 자본에 가서 자본금 하면 자본금은 얼마냐 그랬더니 74만 원이에요. 예. 이따가 자세히 볼게요. 부채와 자본 총계, 그래서 여기 합하니까 119만 원, 119만 원이다라고 해서 네, 부채와 자본 총계까지 해서 지금 핵심 예제 그 2번 미션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0개의 거래를 책처럼 하지 않고 계정에 적어서 계정 잔액을 그대로 옮겨서 서울상해의 몇 년도? 2000X2년도에 재무 상태표를 만든 거예요. 자, 재무 상태표, 재산이 어떻게 변하고 재산의 변화를 계정에 어떻게 적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 계정에 적은 결과인 계정 잔액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면 되는 게 뭐죠? 재무 상태표입니다. 그러면 22페이지로 가서 뭐라고 나왔냐? 기업의 뭐요? 경영 성과와 손익계산서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저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업의 경영 성과와 손익계산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오리엔테이션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뭐냐면 회계학은 칠판을 많이 써야 돼요, 그죠? 네. 필기량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필기 노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작업 중에 이게 오류가 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한번. 자, 기업의 경영 성과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게 네, 타이틀 중간에 끼어듭니다. 순손익의 계산. 여러분, 기업이 왜 운영하죠? 돈 많이 벌어서 종업 월급 많이 주고 주주에게 배당도 많이 주고 또 신규 사업에 투자해서
또 돈 더 말고 이렇게 기업이 계속 기업 아닙니까? 돈 벌어 먹으려고. 네, 우리나라 뭐 최대 기업이 뭐예요? 삼성전자 아닙니까? 끊임없이 괴롭히고 네,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업이란 거대한 막 불가사리 같은 거예요. 걔의 궁극적 목적은 이윤 추구예요. 뭐 사회적 책임이 뭐고 우리가 배울 때 이윤 추구입니다. 합법적으로 최대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얼마나 벌었는지, 예? 우리가 재무 상태는 정적인 개념이거든요. 일정 시점, 그러니까 2000X2년 12월 31일에 재산 이걸 보여준다면 기업의 순손익은 한 기간의 순손익, 기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기간의 개념이에요. 그럼 순손익 계산에서 제일 원시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1번 방법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여러분, 기말에 자본이 있겠죠. 그래서 무슨 자본? 기초 자본을 뺀 것이 뭐다? 순손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업이 자 기말 자본이 지금 보니까 서울상해는 얼마였어요? 74만 원이었죠? 근데 기초 자본은 얼마죠? 60만 원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서울상해예요. 그럼 얼마를 벌었다? 14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은 뭐밖에 몰라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저희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자본이 14만 원 늘었다. 14만 원의 순이익을 올렸구나.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서 순손익을 계산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방법을 재산법, 2번 방법을 손익법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이게 총수익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잠깐만 와보세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의 자본이죠. 60만 원이. 만 원, 8만 원, 10만 원, 2만 원 해서 얼마예요? 21만 원이 있죠. 이게 총수익이고요. 요거는 얼마죠? 7만 원이 있죠. 그러면 21만 원이 총수익이고 총 비용은 7만 원이다. 그래서 14만 원이다 하는 게 손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그러면 사람들은 1번과 2번에서 만족할까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방법으로 계산은 처음에는 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냥 순손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필요성이 생겨요. 뭐 내용이 뭐냐? 너의 내용은 뭐야? 내용을 밝혀라. 당연히 알고 싶어요. 그죠? 내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쪼개면 돼요. 네? 자본에다가 몰아서 우리가 적었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제 쪼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쪽 보세요. 자, 아까는 이 자본에다가 이렇게 몰아서 적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자본에다 적지 않고 자본에다 안 적고 뭐라고?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8만 원도 자본에다 안 적고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상품을 팔아서 생긴 마진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 10만 원도 똑같은 거죠. 이름이 상품, 매출, 이익. 물론 제가 다 수수료 수익도 없고 여기는 이게 급여라고 적으면 돼요. 여기는 이자, 아까 이자 수익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이자, 비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거를 안 지운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자본에다 적는 것들을 어떻게 적었다는 거죠? 자본금 이렇게 자본금은 그냥 놔두고요. 자본금은 그냥 60만 원 내비두고 여기다가 이딴 식으로 이자 수익이라고 해서 10,000원을 자본에 적는 게 아니라 별도로 또 상품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너무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해서 8만 원을 나중에 하나 더 생기죠. 얼마가 10만 원이 같은 데서 온 거예요. 성격이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수수료 수익 중개하고 2만 원 벌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본금에서 분리시키고 비용의 항목 급여 종업 월급 줬으니까 비용은 어디에 적어요? 자, 머리 좋으신 분은 딱 알았을 거예요. 또 이자 비용 발생하니까 그리고 잡비 2만 원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적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뭐가 되죠? 손익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기업의 경영성과 손익계산서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턱 하고 발전한 게 아니라 재산법 쓰다가 손익법 쓰다가 답답하니까 야 자본에다 적지 마. 이런 항목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수익. 이런 항목들을 뭐라고 부르죠? 비용. 근데 이제 힌트. 왜 수익은 대변일까요? 돈 번 거니까 자본이 증가했으니까 자본의 증가를 어디다 적었어요? 대변에. 자, 비용은 왜 차변일까요? 돈을 썼잖아. 돈을 쓰면 자본이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러니까 자본이 주는 건 당연히 어디에? 차변에.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자신의 등식에 따라서 된 게 아니라 자본이 증가는 대변에 적고 감소는 차변에 적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수익은 어디에? 대변, 비용은 어디에? 차변에 적힐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게 바로 다름이 아니라 바로 기업의 자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게 무슨 계산서? 손익계산서예요. 근데 손익계산서 근데 우리 재무제표는 뭐예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포괄손익계산서잖아요. 근데 손익계산서를 알아야 거기에 뭐만 첨부하면 포괄손익계산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손익계산서부터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기업의 경영성과 손익계산서란 22페이지 타이틀. 수익은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수익이라는 건 뭐냐? 수익의 반대는 뭐예요? 비용인데요. 자, 수익은 돈 번 거다. 자, 제일 무식한 거 뭐? 제가 방금 뭐라고 설명했어요? 돈 번 내용이에요.
어떻게 벌었어? 그거예요. 어떻게 벌었어? 무슨 내용으로 벌었어? 그게 수익입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것을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비용은 자, 수익 창출에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구입 원가죠. 기업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외부에서 사와서 자, 만든다고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자, 재료를 사와요. 종업원도 사와요. 그래서 사온 것을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그래서 그게 소비되면 그게 비용이에요. 돈 벌려면 재화도 사와야 되고 또 용역도 사와서 뭔가를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럼 돈을 벌려면 그만큼 또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걸 수익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순수한 수익인데 요즘에는 수익의 개념이 확정돼서 여기서 차익이 플러스 되고요. 여기에 차손이라고 해서 차익은 이익, 차손은 뭐 손실 이렇게 생각해서 수익 비용을 정의하시고요. 그럼 이 수익의 종류는 가장 대표적인 수익이 뭐냐? 책에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매출이 가장 중요한 수익이에요. 매출액. 비용은 뭐 책에 20회 맨 밑에 매출원가, 급여, 통신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수익의 종류보단 비용의 종류가 좀 많아요. 왜? 다양한 걸 구입했으니까. 파는 거는 대부분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입하는 건 팔기 위해서는 여러 이것저것 많이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의 종류가 수익보단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책에는 없지만 손익계산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누구 거? 서울상해 거요. 그러면 지금 이 서울상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 연도가 중요한 건 이제 2000X2죠. 그죠? 네. 그러면 수익의 위치는 자동적으로 어디로? 대변? 왜? 자본의 증가니까. 비용의 위치는 자동적으로 차변이에요. 여러분 이건 책에 비록 예제는 없지만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원리만 깨우치면. 그래서 이제 수익을 보면 그냥 제일 먼저 이자 수익이 제일 먼저 나왔죠. 10,000원이다. 그 다음에 매출 이익 있죠. 매출 이익 18만 원. 그 다음에 수수료로 벌었죠. 수수료 수익해서 2만 원. 그래서 이쪽 합계가 21만 원이에요. 그럼 비용은 급여 4만 원 주고요. 제가 외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지금 이쪽 보십시오. 급여 4만 원 있고 이자 있고 잡비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계정 잔액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자 비용 10,000원, 잡비 2만 원. 자, 그런데 이쪽은 21인데 이쪽은 뭐예요? 여기다 뭘 써야죠. 14만 원을 쓰죠. 뭐라고 쓸까요? 순이익이라고 쓸 거죠.
순이익. 그래서 여기도 대차가 이렇게 마무리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방금 전에 여러분 저하고 여기 순이익 쓰셨죠, 이렇게 14만 원, 그죠? 어디에 썼어요? 차변에 썼죠. 그 14만 원을 여기 써줍니다. 여기다가. 왜? 방금 전에 저희는 자본금에 뭘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안 적었죠, 자본금에. 자본금이 얼마예요, 그럼? 60만 원이죠? 자, 잠깐 확인할까요? 저희 자본금 60만 원 그대로 놔두고요. 수익 항목 따로 빼내서 적었고요. 비용 항목 따로 빼내서 적었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은 74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적어야 돼요? 60만 원 적었죠. 그리고 14만 원을 적는데 손익계산서에 어디에 적었어요? 차변에 적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순이익해서 14만 원 적어. 어디? 여긴 대변이에요, 차변이에요, 지금? 대변이죠. 자,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요. 손익계산서 잠깐 따라갈까요? 손익계산서에 차변에 14만 원을 적었네요. 적었고 14만 원 차변에 적었으면 어딘가에 대변에 짠 하고 나타나야죠. 뭐가? 14만 원이. 그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가 바로 재무상태표의 대변이었군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도 이렇게 순이익이라는 항목이 14만 원이 적히네요. 그죠? 자, 여기서 잠깐 릴렉스 하고 잠깐 갑시다. 이제 많은 분들이 대차를 설명하는데 참 회계학 처음 하시면서 저한테 욕을 많이 하세요. 왜? 아, 미치겠다. 야, 순이익이 어디에선 대변에 나오고 어디에선 차변에 나오는데 난 진짜 그런 거 해야 되냐? 아, 짜증나. 이 사람은 뭘 모르고 있죠? 재미없죠? 바로 대차 평균. 어딘가에 대변에 적혔으면 어딘가엔 차변에 적힌다는 가장 기본적인 거래 이중성, 즉 대차 평균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라는 거잖아요. 자, 순이익은 지금 여러분 뭐예요? 순이익은 뭐예요? 자본이죠. 그럼 자본이면 순이익은 당연히 재무상태표에서는 어디에 나와야 돼요? 대변에 나와야죠. 그럼 재무상태표에 어디 대변에 나왔으면 순이익은 어딘가에서 차변에 있겠죠. 그게 바로 손익계산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란하지 마시고 본질이 얘는 자본이니까 재무상태표의 대변. 그러면 이 카운터파트에는 차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편한 것을 내가 그걸 다 외워서 이해를 하지 않고 외워서 하려니 그 얼마나 양이 많고 힘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회계학 공부하신 분들이 오해를 할까봐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침착. 지금 저희는 뭘 써요?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거 쓰죠. 이게 과거에 존재했던 방법입니다. 상품 매출 이익. 근데 오늘날은 아마도 매출액이라고 할 거고요. 자, 매출액이 우리가 38만 원을 팔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파는 게 60만 원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얘기하면 98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이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매출 원가예요. 한 번은 30만 원짜리였고요. 저 기억력 좋아요. 한 번은 5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수익이고 얘가 비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그 엑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간단법, 간편법으로 18만 원 하고 있죠. 정보를 주는데 지금 위의 방법, 매출액과 매출원가 이렇게 따로 적는 게
편하냐? 아니면 이거를 굳이 따로 구분하지 않고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해서 8만 원 벌었다, 10만 원 벌었다, 이렇게 이 방법이 좋으냐? 이렇게 적을래? 아니면 따로 국밥으로 적을래? 이거는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간편법이 쓰였어요. 간편법이. 그런데 이제 분리법 이렇게 하는 게 회계 원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칠판에 선생님이 써놓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 사람들은 간편하게 쓰다가 이걸 나눠야 될 필요성이 생기니까 매출액과 매출 원가라고 나눈 방법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매출원 왜 저렇게 가르치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방법이 원시적 방법에서 현대적 방법으로 진화한 거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진화 많이 봤죠. 왜? 수익 비용도 없었던 시절. 그때는 몰아서 어디에 썼어요? 자본에 썼잖아요. 자, 수익 비용이 생겼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나와요. 손익계산서에서 수익 비용의 이름도 지금 이런 진화를 통해서 바뀌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당연시 외웠던 게 여러분의 회계라면 오늘 저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의 변화를 통해서 왔구나라는 걸 깨우치시면 회계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하고 참 저한테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다면 나도 회계학을 좀 흥미롭게 공부 더 열심히 했을 텐데 불행히도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회계학자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학위를 다시 해서 학교로 가볼까도 생각했는데 다시 5년 박사 가지고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 아시는 분은 저하고 직장 동료셨는데 과감하게 야간 대학원을 가더니 거기서 석사를 하시고 박사과정까지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교수로 가시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이게 근데 저는 사명감이 좀 없었나 봐요. 대한민국 회계를 좀 애초에 좀 알았더라면 그 길을 갔을지도 몰라요. 내가 학원에서 강의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제대로 배워서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쉬워지는 게 23페이지 그림 같은 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등식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수익이 이쪽에 있고 비용이 이쪽에 있는데 수익이 더 크다. 그럼 비용이 작다. 그럼 여기 쪽에 뭐다? 순이익이다. 그리고 이 순이익은 재무상태표에 가서 자본에다가 순이익이 적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차 이렇게 대차 이런 식으로. 그 등식을 외울 것도 없고. 근데 문제는 이제 수익과 비용의 항목. 제가 아까 선수 수익이란 수익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뭐라고? 부채. 그럼 이자 수익은 뭔가? 얘는 수익이 맞아요. 네, 제발. 여기는 앞에 포인트, 여기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럼 수수료 비용, 수수료 수익, 수수료 비용이죠. 그럼 수수료 비용은 비용이고 수수료 수익은 수익이죠. 임차료 뭘까요? 비용이에요. 임대료 뭘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임차료는 비용입니다. 임대료는 뭘까요? 수익이에요. 자, 임대업자가 받는 게 임대료고요. 임차인이 내는 비용이 임차료예요. 아셨죠?
네, 그런 것 빼놓고는 뭐 수익과 비용의 이름을 구분 못하실 분은 없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세종상사 미션 하는데요. 자, 23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뭐라고 나오나요? 세종상사가 X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수익과 비용에 관한 자료다. 손익계산서 작성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거기서 수익 비용 구분 못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왜? 수수료, 수익. 어디요? 대변이요. 광고 선전비 당연히 비용이죠. 차변. 수입이자 뭐예요? 이자 수익이죠. 지급이자 이자 비용이에요. 급여 비용이죠. 소모품비 비용이고 임차료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수수료 수익하고 이자 수익만 대변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 광고 선전비, 이자 비용, 그 다음에 급여, 소모품비, 임차료가 차변에 쫙 배열시켜서 대차의 차이만 잡아주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숫자가 지저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산을 다 해야 돼요. 한꺼번에 탁 털 수가 없어요. 그죠? 죄송하지만 11만 6천 원 이쪽 합계는 비용 합계는 네, 얼마입니까? 2만 5천 원, 3만 5천 원, 4만 5천 원, 5만 5천 원. 네. 6만 원, 8만 6,500원인가요? 네. 11만 6천 원이고 이쪽 합계는 3만 5천, 4만 5천, 5만 5천, 6만 5천, 7만 8만 6,500. 8만 6,500원인데 8만 6,500. 아, 제가 이런 게 싫어. 이래서 싫어요. 네, 봅시다. 그럼 3만 원인데 2만 9,500원이네요. 500원 딱 더 있어 가지고 네, 이게 단기 순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세종상사의 손익계산 미션은 아주 쉬운 미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우리가 다음 내용이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이미 설명했던 건데 거기서 재산법이라고 나왔어요. 재산법은 잠깐 이쪽으로 와보시면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뺀 것이 순손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줄 때 그렇게 주겠어요? 12개의 박스 내용을 딱 주면서 나보고 뭘 계산하래요? 자, 보세요. 자산에 속하는 것에서 뭘 빼면 부채에 속하는 걸 빼면 자본이 나오는 게 무슨 등식이에요? 자본 등식이죠. 그러니까 저희에게 항목을 준 거예요. 12개의 항목을. 근데 그냥 아무런 오늘 하루의 배움이 없이 이걸 풀으라고 그러면 짜증나죠. 그럼 배웠지 않습니까? 배운 건 써먹어야죠. 오늘 뭘 배웠어요? 수취채권하고 지급채권 배웠잖아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이 거기 다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현금, 상품, 매출, 채권, 비품은 다 자산이죠. 자, 두 번째 열에 차입금, 선수금은 부채라고 배웠고 예금은 당연히 자산일 거고 보증금은 임대보증금이 아닌 이상 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그러면 소모품, 미수금 자산이고 미지급 매입채무는 부채라고 배워서 이 자산이 86만 3천 원인데 부채가 30 얼마냐 봅시다. 25만 원 있고 이쪽에 6만 원이 있으니까 31만 원이네요. 그래서 55만 3천 원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건 기말 자본인데 기초는 얼마였다? 50만 원이니까 5만 3천 원이 단기순이익이구나 이렇게 찾는 게 무슨 법? 재산법이죠. 자, 그럼 손익법은 뭐냐 그랬더니 거기 우리 이런 거죠. 손익계산서 여기다 뭐 다 수익 배치하고 여기다 비용 배치해서 그 차이를 찾아내는 게 손익법이죠. 거기 나오잖아요. 바로 매출액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죠. 수익입니다. 얼마예요? 50만 원. 여기 비용에 방금 전에 제가 설명 안 했으면 또 욕먹었겠죠? 다 하고 왔습니다. 매출 원가라는 게 나오죠.
매출원가는 비용이고 금액은 25만 원이다. 가장 대표적인 수익 비용입니다. 그 외에는 당연히 비용이 많은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 나오네요. 임차료하고 혼동하지 마시고 임대료 12,000원이 있어요. 그 외에 이자 수익이 또 있어요. 수익 항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3,000원. 비용은 매출원가를 토대로 해서 쫙 그냥 나머지 다 비용이에요. 거기 적혀 있는 모든 게 비용입니다. 급여, 수수료, 뭐 접대비, 광고 선전비, 다 소모품비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 비용이 이게 51만 여기가 이제 합하니까 51만 5천 원인데 이 다 찾으니까 순이익을 여기다 적어야죠. 5만 3천 원. 그래서 51만 5천 원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렇게 작성된 게 해설에 보입니다. 해답에. 네, 그래서 비용이 이게 46만 2천 원이군요. 이게 46만 2천 원. 이게 바로 무슨 법이다? 손익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자, 이제 우리가 시간표가 희한하게 돼서 수목이 아니라 수금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그 국어 아무래도 이 국어 영어 과목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세무직이 잘 되면은 제가 이제 우리 세무직만 전담하는 국어 영어 한국사 선생님을 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세무직이 잘 된다는 보장이 100%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저희가 아주 작은 인원으로 저하고 네, 어떤 세법 선생님 지금 박찬호 교수가 아닌 선생님하고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하니까 금방 뭐 1,000명 넘어가니까 금방 뭐 좋은 선생님이 서로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섭외를 해서 좋은 선생님을 제가 주도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제가 밑에 깔려 있어요. 저라는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 선생님이 무명 강사예요. 네. 예전엔 TV에서 제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 강사, 뭐 설민석 씨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 세무직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아주 최근에 에피소드는 저희 딸이 결혼했는데 세무공무원이에요. 저희 딸이. 그러니까 이 딸의 직장 동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부 아버지가 적은 걸 알고 기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딸한테 왜 얘기 안 했냐고. 아니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배웠다고 인사한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예전에 참 에피소드가 많죠. 그러니까 그 지하철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전철을 지금은 자유롭게 타고 다니거든요. 예전에 전철을 못 탔어요. 꼭 자가용으로 다녔거든요. 왜? 너무 많이 알아보니까 인사하고 그래서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유명해진다는 게 불편한 점도 많아요. 근데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요. 이 자본이 기업이 요 얘기만 하고 다음 금요일 날 할게요. 자 기업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업에 뭐가 있죠? 자본이 있어요. 기업의 자본이 이렇게. 근데 기업의 자본이 말입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주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주주가 아닌 고객이나 기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에 보셨지만 돈을 벌면 뭐가 돼요?
들어오죠. 근데 돈을 쓰면 나가죠. 그죠? 그럼 주주가 이렇게 돈을 집어넣으면 자본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자본이 증가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유상증자. 자, 원래는 유상증자라고 하지 않고 추가 출자. 자, 따라하지 마시. 추가 출자라고 그랬어요. 추가 출자. 근데 지금은 대부분 시험 용어에서 추가 출자를 유상증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있죠. 그럼 이건 자본을 쪽 말리겠죠. 마이너스 시키잖아요. 그럼 이건 뭐라고 그러냐? 유상 감자. 옛날 용어는 인출, 환급 이랬어요. 근데 인출, 환급은 촌스러운 말이에요. 유상 감자 그럽니다. 근데 주주가 아닌 사람, 고객이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죠. 자, 비용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수익과 비용, 이거 필기하시 또 제가 저기 금요일 날 또 해드릴 텐데, 그 다음에 이 수익과 비용이 좀 말고 또 다른 걸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서 또 나갈 수도 있어요. 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익 비용이 아니라, 자, 써드릴게요. 기타 포괄 이익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기타 포괄 손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이 기타 포괄 이익이나 기타 포괄 손실을 추가하면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 포괄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타 포괄 손익이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면서 새롭게 우리나라의 손익계산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다 손익계산서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이름이 포괄 손익계산서, Corporate Income Statement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게 이제 새로 들어온 거예요. 얘도 자본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이 수익과 비용을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그럼 이쪽 부분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기타 포괄 뭐가 있어요? 손익. 그리고 여기 당기 뭐가 있어요? 순손익.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회사의 자본에 속하는데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얘도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를 기타 포괄 이익이면 플러스, 기타 포괄 손실이면 마이너스, 수익이면 플러스, 비용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결과물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해서, 얘를 기타 포괄 이익이 100, 기타 포괄 손실이 70, 그러면 기타 포괄 이익이 30이죠. 플러스 30이에요. 그러니까 100 플러스 마이너스 70 이렇게 하자면 30. 그래서 남은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을 자본에서 부를 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무슨 액?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그 이름이 자본에서 부를 때. 자, 당기 순손익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남은 그 결과를 부를 때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러요. 아까는 자본이 뭐 하나밖에 없다 이랬어요. 자본금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없어. 그랬는데 이제는 자본금 있고 뭐 기타 포괄 손익 뭐가 있고 누계액이 있고 또 뭐도 있어? 이익잉여금도 있어? 그래? 더 있죠.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요 부분을 자본에서 요 부분을
자본금 등이에요. 자본금 뭐뭐뭐. 왜 그러냐? 이거 갈라놨죠? 여기 자본을 딱 쪼개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누구와의 거래죠? 소유주와의 거래예요. 이 소유주와의 거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거래 이렇게 부릅니다. 소유주와의 거래. 그러면 이 부분은 소유주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죠. 그래서 잉여금과입니다. 잉여금과. 납입자본과 잉여금이에요. 근데 잉여금을 손익의 원천에 따라서 이익잉여금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구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은 주주 거예요. 다 원래 자본은 주주가 요걸 싹 빼먹어. 뭘로? 현금 배당이라는 것을. 그럼 자본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확실히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졌지만 얘는 이익이냐면 플러스 손실이냐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자본에 대한 내용을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얘기할게요. 이 등식이 이 재산법이 이거 반드시 성립하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등식이에요. 왜? 왜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자본이 14만 원 증가했잖아요. 근데 자본이 증가한 게 오로지 순이익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가 기타 포괄손익도 없고 유상증자, 유상감자, 현금 배당 아무것도 없다고 해야만 이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이거 개등식이네요. 그죠?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할 때 지금 저하고 오늘 첫날 수업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소화하기 힘드신 분이 있다면 한번 리뷰 제발 집중해서 하세요. 네, 반복이 최선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